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손병원 관절센터 조영재 원장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연골이 닳아 생기는 관절염은 심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초래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효과를 못 보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겪는다면 의사는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관절 치환술, 특히 무릎과 엉덩이 수술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1만 3천 건 정도이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2018년도에는 6만 건 이상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관절염 환자는 더 늘 것이기에 인공관절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이미 고장난 관절을 치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질부터 수술 기법까지 모든 게 미흡했죠. 초기에는 금속 또는 상아 같은 재료로 뼈를 덮어서 관절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조기 파손이나 극심한 통증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인공관절 수술은 약 6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존 찰리 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1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골절과 관절 손상에 대한 치료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보형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찰리가 집중한 핵심 2가지는 인공관절 부품 사이에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인공관절 부품과 뼈 사이에 견고한 고정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마모를 지르기 위해서 폴리에틸렌이라는 신소재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폴리에틸렌의 내방성과 승체 적합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찰리는 이를 실험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과 보형물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PMMA 시멘트를 사용한 것도 찰리의 큰 업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속 스크류로 직접 고정하거나 단순히 깎아서 끼우는 식으로 시도했는데 불안정하고 실패율이 높았죠. 하지만 찰리는 시멘트를 통한 안정적인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훨씬 장기적으로 고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찰리경은 금속으로 된 작은 공과 특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서 볼소켓 관절인 고관절을 대체했고, 이 두 인공 부품을 뼈에 단단히 붙이기 위해서 PMMA 시멘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1962년 찰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시행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결과 근래에는 30년 이상 제 기능을 유지하는 인공 고관절이 등장했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찰리의 업적은 주로 고관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무릎 인공관절 역시 그의 저마찰 개념과 시멘트 고정 기술을 받아들여서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단, 무릎 관절은 고관절보다도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에 반치환술이나 경착형 인공관절의 시도는 다양한 합병증과 짧은 수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존 인살 선생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무릎 인공관절을 개발해서 무릎 관절 분야에 큰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 역할을 인공 구조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안정성과 움직임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적 무릎 관절의 기본 모델이 확립되었고 이후 수십 년간 디자인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 무릎 관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퇴골 끝부분을 덮는 대퇴부 금속 부분, 경골 위쪽에 들어가는 금속 받침대, 그리고 플라스틱 삽입물입니다. 금속 부분은 보통 코발트 크롬과 같은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단단하고 마모에 강하며 뼈에 직접 맞닿거나 시멘트로 붙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흰색의 플라스틱 삽입물은 의료용 고분자 폴리에틸렌인데 뼈와 금속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관절이 뼈에 고정되고 금속과 플라스틱 면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면서 마치 경첩처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릎 보형물은 단순히 경첩처럼 굽히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회전 운동까지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도 있습니다. 인공 고관절은 볼소켓 형태의 관절을 대체합니다. 대퇴골 쪽에는 길쭉한 금속 스템을 허벅지 뼈 골수강에 삽입하는데 이 스템 상부에는 금속 또는 세라믹 볼이 달려 있습니다. 한편 골반뼈 쪽에는 절구모형의 컵을 삽입하는데 바깥쪽은 티타늄 등의 금속으로 된 비구컵이고 안쪽에는 폴리에틸렌 라이너 또는 세라믹 라이너가 끼워져 있어서 대퇴볼의 볼이 그 안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속 또는 세라믹 콘과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소켓이 마찰을 이루어서 엉덩이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볼과 소켓은 주변 근육과 인대로 안정되어서 보강되고 걸을 때나 다리를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회전과 굴곡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인공 고관절도 뼈에 시멘트로 붙이거나 아니면 컵 바깥면과 스탬프면에 다공성 코팅을 해서 뼈가 달라붙게 함으로써 고정합니다.
인공관절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디자인과 재료공학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진화를 살펴보면 과거 고정된 형태로만 만들었던 것을 개선해서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에서는 전통적인 고정형 베어링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동형 베어링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동형 디자인에서는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약간 회전하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관절 굽힘 각도가 크고 회전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마모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또한 인공관절의 뼈 고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까 언급한 무시멘트형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에 고정 핀이나 돌기, 그리고 다공성 표면을 적용하는 등 여러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뼈와 보형물이 더 잘 결합되도록 도와주며 시멘트를 쓰지 않아도 단단한 고정을 구현합니다. 재료의 발전도 혁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 인공관절 금속은 주로 스테인리스 강이었으나 더 강하고 부식에 강한 코발트 크롬 합금이나 뼈에 유사한 탄성류를 지닌 티타늄 합금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관절면을 이루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리 경이 개발한 폴리에틸렌 인서트를 사용한 수술이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월리엄 해리스 교수를 비롯해 여러 정형외과 의사들은 폴리에틸렌 인서트를 삽입한 환자들에게 의문스러운 골소질 현상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엔 수술 기법의 문제일까? 시멘트 고정이 잘못된 추측이 많았지만, 해리스 교수팀은 관절 주변 조직을 생검하고 현미경으로 분석하던 중에 폴리에틸렌 입자가 미세하게 벗겨지거나 부서져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당시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발견이었는데요. 환자의 몸속에서 인공관절이 마모되고 하는 현상이 뼈나 시멘트 혹은 인공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인공관절 사이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의 문제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 연구 결과는 1980년대 초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다양한 학술지에 보고되었고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따른 연구에서 폴리에틸렌의 미세 입자가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그 결과 골파괴가 진행한다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전 세계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폴리에틸렌 마모를 최소해야만 장기적인 인공관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폴리에틸렌 마모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듀퓨이나 스트라우카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가구결합 처리해서 내 마모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도로 가교된 폴리에틸렌 HXLP인데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폴리에틸렌 분자 사슬 사이를 치밀하게 연결하면 표면 마모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골룡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사실이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교결합을 많이 하면 산화가 일어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교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폴리에틸렌이 산화되면 균열이나 파손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비타민 E를 함유하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가구결합된 폴리에틸렌에 비타민 E를 섞거나 후처리를 주입하면 산화 방지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마모율 개선과 동시에 인공관절의 수명을 더 길게 해준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세라믹 재질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라믹은 금속보다 마모 입자가 적게 나오고 매우 단단해서 특히 엉덩이 관절에서는 세라믹 대 세라믹 관절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라믹은 깨질 위험이 아주 약간 있어서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용에도 세라믹인 산화 지르코닌 코팅으로 된 제품이 개발되어서 금속 알레르기를 줄이고 마모를 감소시켰다는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공관절의 디자인은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운동을 목표로 발전했고, 재료는 더 오래 버티고 생체 친화적인 것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예전에 10년 내지 15년 쓰면 마모되던 인공관절이 이제는 20년 이상 사용을 해도 멀쩡한 사례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받은 인공관절을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공관절 기술은 현재도 진화 중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및 정밀의료 기술과 접목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주목받는 몇 가지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로봇팔이 등장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개발된 메코, 로사 등의 수술용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의 관절 영상을 CT로 촬영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밀한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수술 중에는 로봇이 환자의 뼈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뼈를 얼마나 깎고 보형물을 어떤 각도로 넣을지 오차를 1mm 이내의 단위로 안내해줍니다. 로봇 팔 끝에 부착된 절삭 도구는 사전에 계획된 범위만 깎도록 제어가 되어서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그 결과 임플란트를 매우 자유롭고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고 다리의 정렬이나 인대 균형을 최적화시켜서 수술 결과의 균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차원 프린팅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 종양 등으로 뼈 일부를 잃은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뼈 결손부에 꼭 맞는 금속 인공뼈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맞춤형 임플란트는 기존의 범용 보형물에 비해 뼈 형태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고정력을 높이고 수술 시간을 줄여줍니다. 인공관절 영역에서도 환자의 CT나 MRI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공관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환자 개개인의 무릎 모양에 딱 맞춰서 절삭 가이드를 3D 프린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보형물을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뼈를 최선으로 절삭하면서도 환자의 해부학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어서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 범위를 극대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인공관절 수술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 단계에서는 환자의 진단 이미지와 데이터를 학습해서 수술 여부의 결정이나 최적의 임플란트 크기 선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앞서 언급한 로봇 시스템과 결합되어서 뼈 절삭의 정확도를 높이고 인대 균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의사의 판단을 보조합니다. 수술 후에는 AI가 인간의 걸음걸이 돼 있거나 회복 경과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재활 계획을 조정하거나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최신 기술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한 가지 방향을 향합니다. 바로 개개인의 환자에게 최적화된 인공관절 수술, 환자 중심의 치료라는 방향성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환자에게 천편일률적인 보형물과 술식을 적용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과 생활 양식까지 고려하는 맞춤 수술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축이 일반 범주에서 벗어나는 환자에게는 개인별 정렬 기준을 적용해서 수술하고, 무릎을 많이 꿇어야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굽힌 범위가 큰 디자인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된 인공관절은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옵션의 임플란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개정에는 환자 맞춤형 3D 시뮬레이션 수술 도구와 결합한 모델도 있습니다. 환자의 무릎 모양과 크기, 변형 상태까지 정밀하게 반영해서 이전보다 훨씬 개인화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환자 맞춤 수술은 인공관절의 수면 연장은 물론 환자의 수술 만족도와 기능 회복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공관절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중심의 접근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의료진이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가 기대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해야 결과도 그만큼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존 찰리 경이 작은 시골 병원에서 연구실에서 시작한 한 걸음은 이제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커다란 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기술의 여정은 곧 인류가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상 현장과 공학 기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지금보다 더욱더 손쉬워지고 결과도 탁월해져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걷는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